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말이죠. 제 건물 경비실에 앉아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커피 한 잔 들고 CCTV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 모습, 누가 봤으면 참 우습게 생각했을 겁니다. 서울에 건물 3채를 가진 박만수가 왜 이러고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그 여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일주일 전 일이었습니다. 분가해서 따로 살고 있는 아들 준혁이가 그날따라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얼굴 보기도 힘든 녀석이 먼저 연락을 해온 거예요. 뭔가 할 말이 있나 보다 싶었죠. 식당에 마주 앉았는데 준혁이 얼굴이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며 밥을 먹는데 한참을 망설이더니 준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38 된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반가워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준혁이 표정이 너무 조심스러웠거든요. 뭔가 더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 좋은 일이지. 그런데 어떤 분이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준혁이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서윤이라는 분인데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투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시 물었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 준혁이가 잠시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재혼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딸도 있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재혼이라는 말에 이미 머리가 복잡해졌는데 아이까지 있다니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뭐냐? 남편분이 사업 실패하고 집 나갔다고 합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요.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집 나간 여자라니요. 게다가 초등학생 딸까지. 제 아들이 왜 그런 짐을 떠안아야 합니까?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준혁아, 아버지 말 잘 들어라. 재혼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아이가 있으면 더 그래. 너가 그 아이 아버지 노릇까지 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윤을 사랑합니다. 지아도 정말 착한 아이고요. 사랑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답답했습니다. 어디 사랑으로만 되는 세상인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핏줄도 아닌 아이까지 책임질 필요 없어. 다시 생각해봐. 준혁이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이만큼 일군 제가 아들만큼은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날 저녁은 그렇게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준혁이한테 몇 번이나 전화했어요. 하지만 녀석은 한결같았습니다. 서윤과 결혼하겠다고요. 제 허락이 없어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대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이길래 제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혹시 돈이 목적은 아닐까?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건 아닐까?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확인해보자.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고요. 뒷조사를 좀 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제가 가진 원룸 건물 중 하나에 그 여자가 새들어 살고 있더군요. 그래서 떠올린 게 경비 일이었습니다. 내 건물 경비를 내가 직접 하면서 내 집에 사는 그 여자를 지켜보면 되겠다 싶었죠. 관리인한테 연락했습니다. 마침 경비 한 분이 허리를 다쳐서 당분간 쉰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임시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관리인은 깜짝 놀라더군요. 건물주가 무슨 경비를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제 건물 경비를 제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작업복을 처음 입어봤어요. 남색 유니폼에 이름표를 달고 거울을 봤는데 참 낯설더군요. 72년 인생에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제 아들을 지켜야 하는데요. 첫 출근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건물 경비실 앞에 섰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경비실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작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CCTV 모니터가 전부였습니다. 관리인이 간단하게 업무를 설명해 줬어요. 출입자 확인하고 CCTV 체크하고 택배 받아주고 그런 일들이었죠. 관리인이 나가고 혼자 앉아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각오했습니다. 그 여자 이서윤 제대로 확인해 보겠다고요. 오전 내내 CCTV를 들여다 봤어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저 중에 이서윤이라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준혁이는 착하고 따뜻하다고 했지만 저에겐 그저 아들 재산을 노리는 여자로만 생각되었죠. 점심때쯤 됐을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건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35쯤 돼 보이는 긴 생머리에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고요. 왠지 모르게 시선이 갔어요.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이서윤일까? 오후가 되자 관리인이 세입자들 특이사항을 인수인계하며 말했습니다. 5층에 사는 이서윤이라는 세입자가 있는데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한다고요. 그래서 낮에는 주로 집에서 쉬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어요. 아까 그 여자가 이서윤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쯤 되니 이서윤이 건물 밖으로 나오더군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실 창문 너머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저 여자가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니 아직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이서윤이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일을 마치고 온 거겠죠. 비틀거리듯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될까 싶기도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건 누구나 겪는 일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저 여자가 제 아들한테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첫날 관찰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경비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며칠 더 지켜봐야겠다고요.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는 게 아버지의 의무니까요.
텅 빈 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72살 노인, 누가 봐도 평범한 경비 아저씨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모든 게 제 아들을 위한 일이라는 걸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저는 그걸 평생 보고 살아왔어요. 이서윤도 분명 그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눕는 널찍한 잠자리에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제 선택이 맞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는 여자한테 아들을 빼앗길 순 없으니까요. 사실 72살 먹은 노인네가 하루 종일 비좁은 경비실에 앉아있고 새벽마다 분리수거장을 치우는 게 보통 고된 일이 아니더군요. 밤낮이 바뀐 생활에 허리도 쑤시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편하게 제 집 놔두고 사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 헛웃음이 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매의 눈으로 5층 502호 이서윤을 감시했습니다. 분명 꼬리가 밟힐 거다. 내 아들 돈을 노리는 여우 같은 속내가 드러날 거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관찰하면 할수록 제가 예상했던 돈 밝히는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윤이는 정말 지독할 정도로 성실하게 살더군요. 낮에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홀서빙하고 저녁에는 잠깐 집에 들러 아이 밥만 챙겨 먹인 뒤 곧바로 편의점 야간 알바를 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택시 한번 타는 법이 없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낡은 우산을 쓰고 흠뻑 젖은 운동화를 신은 채 퇴근하는 뒷모습을 보는데 순간 제 마음이 다 뻐근해지더군요. 저렇게 악착같이 벌어야 할 정도로 삶이 고단한가? 그렇다면 제 아들 준혁이한테 손을 벌리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러고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경비실 앞을 쓸고 있는데 502호 꼬마 지아가 학교에서 돌아오더군요. 아빠가 없어서 애가 버릇이 없진 않을까 내심 벼르고 있었죠. 그런데 지아가 저를 보더니 가던 길을 멈추고 배꼽 인사를 하는 겁니다. 경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어찌나 목소리가 낭낭하고 씩씩한지 저도 모르게 빗자루를 쥐고 엉거주춤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귤 2개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제가 급식에서 나온 거 안 먹고 챙겨왔어요. 해맑게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달려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손에 남은 귤 2개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압이 없는 자식이라고 속으로 흉을 봤던 제 자신이 순간 너무 부끄러워지더군요. 서윤이와도 직접 마주칠 일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분리수거 날이었죠. 그날따라 입주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짜증이 확 치밀어 올라 혼자 낑낑대며 박스를 뜯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와 묵묵히 박스를 함께 접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 야간 알바를 마치고 막 퇴근한 서윤이었습니다.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피곤한 얼굴을 하고서도 저를 보며 생긋 웃더군요. 어르신, 이거 혼자 하시면 허리 다치세요. 제가 같이 할게요. 아니, 502호 세대금 피곤할 텐데 들어가시오.
이건 내 일이야. 제가 당황해서 만류했는데도 서윤이는 맨손으로 플라스틱 통을 헹구고 핫팩 하나 꼭 챙겨 다니세요. 그러면서 서윤이가 제게 건넨 따뜻한 캔 커피 한 잔, 손이 시려 캔을 꽉 잡고 서윤이가 올라가는 걸 지켜보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 아들을 꼬셔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여자가 맞나 싶었죠. 가식이라고 하기엔 그 눈빛과 행동이 너무나도 진실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제 확신이 산산조각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말 저녁이었어요. 익숙한 차 한 대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제 아들 준혁이었죠. 저는 황급히 경비실 불을 끄고 창문 너머로 몸을 숨겼습니다. 준혁이의 양손에는 한우 세트며 값비싼 과일 상자가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오던 서윤이와 1층 공동 현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준혁씨, 또 이렇게 잔뜩 사왔어요? 내가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서윤이의 목소리에는 책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바보처럼 실실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우리 지아 고기 먹이고 싶어서 그렇지. 그리고 서윤 씨도 요즘 알바하느라 너무 말랐잖아. 그때 서윤이가 정색을 하며 준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 씨 마음 아는데 이러지 마요. 나 준혁 씨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내 힘으로 지아 밥 먹일 수 있고 당당하게 키울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돈 쓰면 나 아버님 뵐 면목이 없어요. 안 그래도 나이도 많고 애도 있는 부족한 여자라 아버님 속상하실 텐데요. 나 정말 아버님께 죄송하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경비실에 숨어있던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윤이는 오히려 제 입장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의 돈에 기대려는 마음은커녕 스스로 당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 모진 고생을 버텨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두운 경비실 안, 저는 CCTV 모니터 불빛에 비친 제 늙은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겠다고 이 초라한 작업복을 입고 숨어있는 제 모습이 그 순간만큼은 참으로 못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평생 돈만 쫓아 살아온 내 눈에 단단히 씌어있던 색안경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돌아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꼬일대로 꼬인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제가 사실 이 건물의 주인이고 준혁이의 애비라는 사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가 제 아들 돈을 노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후 저는 매일 밤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누워 천장을 볼 때면 그 아이가 제게 건넸던 따뜻한 캔 커피의 온기가 생각나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제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30의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어린 준혁이를 제 손으로 키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돈을 모으는 것 뿐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핏줄을 지킨다. 세상 천지에 믿을 건 내 주머니에 돈밖에 없다. 그 독한 마음 하나로 남들 잘 때 안 자고 남들 먹을 때 안 먹으며 악착같이 건물 세 채를 쥐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독한 세월이 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은 옷의 상표와 타고 다니는 차의 크기로 무게를 재는 속물 중에 속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가. 압이 없는 자식 키우며 세상의 온갖 풍파를 맨몸으로 맡고 있는 저 가엾은 새끼를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돈을 밝히는 도둑으로 취급하며 감시를 하고 있었다니 당장이라도 내 발로 차다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72년 평생 남 위에 군림하며 세입자들에게 큰소리치고 빳빳하게 고개만 들고 살아온 늙은이라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놈이 알면 나를 사람 취급이나 할까? 서윤이 그 아이가 내 끔찍한 속내를 알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제가 가진 그 잘난 건물 세 채가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거추장스러운 짐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일피일 진실을 밝힐 날만 미루며 아들한테 전화도 못하고 죄인처럼 경비실 주변을 서성이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그것도 아주 최악의 방식으로 제 모든 밑바닥이 남김없이 까발려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날따라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10시쯤이었을 겁니다. 바람마저 쌩쌩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로 뚝 떨어진 날이었죠. 경비실 안에서 낡은 전기 난로에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CCTV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502호 앞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서윤이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가기 전 지하를 재우고 있을 시간이었죠. 그때 빌라 공동 현관 쪽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쾅! 쾅쾅쾅! 깜짝 놀라 모니터를 보니 3층에 사는 젊은 청년 하나가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잔뜩 헝클어지고 옷차림은 엉망인 채로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틀렸다며 M1 유리 현관문을 발로 쾅쾅 걷어차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현관문 유리가 당장이라도 깨질 것 같았거든요. 서둘러 낡은 비옷을 걸쳐 입고 경비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훅 끼쳐오는 매서운 밤바람에 노인의 뼈마디가 시리도록 아팠지만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니 젊은이 여기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면 어떡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다른 입주민들 다 자는데 이러면 안 되지. 제가 최대한 화를 누르고 좋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술에 절어 눈동자가 풀린 청년에게 말이 통할 리 없었죠. 청년은 힐끗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 남색 경비복과 낡은 모자를 보고는 비릿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영감탱이는 경비면 경비답게 문이나 열어줄 것이지 어디서 훈계질이야. 너가 이 건물 주인이라도 돼? 비켜! 내가 내 돈 내고 내 집 들어가겠다는데 너가 뭔 상관이야. 관리비 꼬박꼬박 내는 내 덕에 밥 벌어먹고 사는 주제에 다짜고짜 반말과 쌍욕을 섞어가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72년 평생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저였습니다. 어딜 가나 박 회장님, 건물주 어르신 소리를 들으며 대접만 받아오던 제 인생에 새파랗게 젊은 그것도 내 건물에 새들어 사는 까마득한 어린이에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요. 하지만 노인의 몸은 제 머리와 달리 한없이 나약했습니다. 그 건강한 청년의 손길 한 번에 저는 중심을 잃고 젖은 시멘트 바닥으로 속절없이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아! 고인 빗물 위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허리와 꼬리뼈를 타고
찌릿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도무지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었죠. 숨을 헐떡이며 거리고 있는데 분이 풀리지 않은 청년이 씩씩거리며 제 멱살을 잡으려 뚜벅뚜벅 다가왔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진짜로 이대로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차가운 밤 공기를 찢는 날카로우면서도 단단한 비명소리, 그리고 누군가 쏜살같이 달려와 그 덩치 큰 청년을 온 힘을 다해 확 밀쳐냈습니다. 번쩍 떠진 제 시야에 들어온 건 편의점 로고가 박힌 얇은 조끼를 입고 한 손에는 우산을 든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서윤이었습니다. 야간 알바를 가기 위해 막 1층으로 내려오다 이 참담한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서윤이는 자기 몸집보다 2배는 큰 그 청년 앞을 두 팔 벌려 막아서더니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저를 등 뒤로 꽁꽁 감싸 안았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어르신한테 사과하세요. 술을 마셨으면 곱게 방에 들어가 잘 것이지 아버지 뻘 되는 분한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서윤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취객이 주먹을 치켜들며 위협하는데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제 앞을 지켰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부러진 데는 없으세요? 일어날 수 있으시겠어요? 저를 부축하는 서윤이의 작은 두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미치도록 무서웠을 겁니다. 힘없는 여자 혼자 건장한 취객을 막았었으니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오직 저를 지키겠다고, 늙은 경비원 하나를 지키겠다고 제 온몸을 내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가슴 속에 뜨거운 덩어리 하나가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핏줄인 준혁이조차 모르는 이 외롭고 초라한 늙은이의 수모를 제가 그토록 벌레처럼 무시하고 쫓아내려 했던 저 가녀린 아이가 온몸으로 감싸주고 있다니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뒤섞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어서 피해요.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만류했지만 서윤이는 제 어깨를 더 단단히 껴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감동과 팽팽한 긴장감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하필 그때 빗물이 고인 빌라 주차장 쪽으로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 그리고 요란스럽게 차 문이 쾅 하고 부서져라 닫히는 소리, 누군가 미친 듯이 빗속을 뚫고 뛰어왔습니다. 제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비오는 밤길에 험한 길을 당할까봐 알바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태워주려고 또 몰래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서윤씨,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서윤씨 쳤어? 준혁이가 사색이 되어 달려오더니 앞뒤 재볼 것도 없이 난동을 부리던 청년의 뒷덜미를 낚아채 거칠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경찰 불러! 당장 감방에 쳐넣어 버릴 테니까. 평소 법 없이도 살 만큼 점잖던 녀석이 사랑하는 여자가 위험에 처한 걸 보자 눈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겁니다. 청년이 앓는 소리를 내며 바닥을 뒹구는 사이 준혁이는 숨을 헐떡이며 서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씨 괜찮아? 안 다쳤어? 그리고는 서윤이의 등 뒤에서 빗물과 진흙투성이가 된 바닥에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는 저를
부축하는 서윤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 밑바닥까지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를 향하던 준혁이의 걱정 어린 시선이 일순간 멈칫하더니 제가 입고 있는 남색 경비복 그리고 그 가슴팍에 붙어있는 제 이름 석자가 적힌 명찰에 정확히 꽂혀 버렸거든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질 대로 커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의 새소리 섞인 목소리가 빗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그 옷은, 그 이름표는 또 뭡니까?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술 취해서 패악을 부리던 청년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놀라 바닥에 주저앉은 채 슬금슬금 눈치만 살폈고 저를 꽉 부축하고 있던 서윤이의 두 손도 일순간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서윤이가 아주 천천히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크고 맑았던 눈동자에 처음엔 이해할 수 없다는 당혹감이 맺히더니 이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의 시선이 준혁이와 저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준혁씨,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니요? 지금 이 경비 어르신 보고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쩍 갈라져 제 몸뚱이를 집어삼켜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쥐구멍이 있다면 수백 번이라도 기어 들어가고 싶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터져버린 폭탄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낡은 작업복을 떨리는 손으로 대충 털어내며 한없이 무거워진 고개를 힘겹게 아주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준혁아 나다. 제 피말리는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준혁이의 얼굴이 일순간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버지 설마 지금 서윤 씨 감시하려고 여기 위장 취업하신 겁니까? 이 건물이 아버지 소유인 걸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말해봐요. 대체 언제부터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준혁이의 피 끓는 소리침이 조용하던 건물 복도를 날카롭게 찢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딴 미친 짓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돈 몇 푼 지키겠다고 사람 뒷조사나 하고 몰래 카메라처럼 지켜보는 게 그게 아버지가 말하는 어른의 방식입니까? 준혁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가시돋친 말들이 제 심장을 수십 개의 빗으로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한 걸음 두 걸음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으로 완전히 창백해진 그녀의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르신이 아니 아버님이 매일같이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낮에 일 나갈 때도 지아가 혼자 들어올 때도 제가 밤에 편의점 나갈 때도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네요. 서윤이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믿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린 짙은 절망과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준혁 씨한테 꼬리치는지, 제가 얼마나 바닥을 기며 사는 구질구질한 여자인지 감시하려고요.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와드릴 때도, 따뜻한 커피를 건네드릴 때도 속으로는 얼마나 저를 비웃고 계셨을까요? 아니다. 서윤아, 아니다. 내 말 좀 들어보렴. 내가 처음엔 오해를 해서 어리석은 짓을 시작했지만 내 진심을 알고 나서는, 제가 다급하게 두 손을 내저으며 변명하려 다가섰지만 서윤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크고 맑은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두두둑 떨어져 빗물과 함께 섞여 흘렀습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제발 다가오지 마세요. 제가 가방끈 짧고 가난하고 애까지 딸린 부족한 사람인 건 제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았지만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닥의 바닥으로 구더기 보듯 취급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 추운 데서 고생하시는 게 저희 친정아버지 같아서 마음 아파했던 제 진심마저도 아버님께는 그저 아들 돈 빼먹으려는 여자의 가증스러운 연기로 보이셨겠죠. 누군가 나를 속이고 벌레 보듯 감시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너무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서윤이의 눈물 속에는 자신을 속이고 기만한 것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사랑하는 딸 지아의 존재가 예비 시아버지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짐으로 여겨졌는지 확인사살을 당해버린 그 뼈아픈 비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제 살을 태우는 염산처럼 아프게 쏟아졌습니다. 서윤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준혁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단호하고도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씨, 우리 그만 만나요. 아니, 다시는 보지 맙시다. 나 가난해도 내 새끼 앞에서는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더러운 취급 받으면서까지,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준혁 씨 곁에서 웃을 자신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아요. 서윤이는 그 날선 한마디를 남기고 준혁이가 손을 뻗어 잡을 새도 없이 도망치듯 돌아서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서윤씨, 서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몰랐어. 준혁이가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쫓아 올라갔지만 이내 쾅 하고 굳게 닫히는 502호의 문소리만이 메아리쳐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애원해도 안에서는 숨죽여 우는 소리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머리칼이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채로 계단을 걸어 내려온 준혁이가 천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애의 눈에는 원망을 넘어선 서늘한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아버지 평생 아버지만의 세상에 갇혀서 돈으로 사람 금나누고 평가하시더니 결국 제가 평생을 걸고 사랑할 여자까지 갈기갈기 찢어서 쫓아내셨네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30년 동안 아버지는 저한테 단 한 번도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저 깐깐한 감시자였지.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아버지가 끊어 놓으셨네요. 준혁아, 애비가 미안하다. 내가 돌아섰나 보다. 한 번만. 제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지만 준혁이는 차갑게 제 손을 쳐냈습니다. 제발 제 인생에서 그만 빠져주세요. 아버지가 가진 그 더러운 돈 단 한 푼도 필요 없으니까요.
이제 저 찾지 마세요. 축하드립니다, 박 회장님. 평생 원하시던 대로 돈 끌어안고 혼자 떵떵거리며 사십시오. 아들은 차가운 빗물처럼 뼈를 시리게 하는 마지막 인사를 내뱉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 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차디찬 겨울비가 내리는 12월의 깊은 밤, 텅 빈 주차장 한가운데 진흙을 뒤집어 쓰고 덩그러니 남겨진 72살의 늙은 건물주. 저는 빗물이 차오르는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지키겠다는 알량하고 비겁한 핑계로 세상에서 가장 여리고 따뜻한 두 사람의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대못을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돈만 쫓으며 쌓아 올렸던 제 오만함과 불신이 결국 제 손으로 제 자식을 내쫓고 제 남은 늙은 인생을 가장 외롭고 처절한 지옥으로 밀어 넣어버린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디찬 겨울비 속에 혼자 버려진 이후 저는 지독한 몸살을 앓으며 자리에 시름시름 앓아누웠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질 듯 쑤셔왔지만 육신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넓고 휑한 70평짜리 제 집 안방, 최고급 자재로 바르고 비싼 수입 가구를 들여놓았지만 그 거대한 공간에 저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자니 제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고 한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둔 핸드폰만 하루에도 수백 번씩 쳐다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준혁이가 문자가 오지 않을까, 전화가 오지 않을까 기다렸지만 화면은 죽은 듯이 까맣기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가족들과 단풍놀이를 갈 때도 저는 세입자들과 관리비 몇천 원을 두고 핏대를 세우며 싸웠죠. 그게 제 인생을 지키고 제 자식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제가 알아누워 물 한 모금 스스로 떠마실 힘조차 없을 때 제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은 제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지 못했고 등기 권리증은 제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비루한 경비 영감탱이로 위장하고 있었을 때 제게 자기 몫의 귤을 지어주던 어린 지아의 옹기, 저를 지키겠다고 빗물 속에서 몸을 던지던 서윤이의 그 덜덜 떨리던 어깨, 그것만이 제 망가진 삶에 찾아왔던 유일한 진짜 사람의 온도였다는 것을, 이 모든 걸 제 발로 걷어차버린 후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내 핏줄 하나 내 품에 품지 못하는 의심 많고 옹졸한 늙은이일 뿐인 것을 며칠을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끙끙 앓던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제 하나뿐인 아들을 평생 남보다 못한 원수로 만들 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반듯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던 서윤이와 구김살 없이 맑은 눈동자를 가진 지아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잔인한 상처를 준 채로 이대로 눈을 감는다면 죽어서 지옥에 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남색 경비복을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대신 장롱 가장 깊숙한 곳, 가장 단정하고 격식 있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매고 굽은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다. 이제 비겁한 변장 뒤에 숨지 않고 오만한 건물주가 아닌 죄 많은 한 늙은이로서 온전한 제 얼굴로 용서를 빌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에 들러 지아가 좋아할 만한
예쁜 생딸기 케이크 하나와 서윤이의 온몸을 녹여줄 따뜻한 최고급 유자차 한 병을 사들고 다시 그 빌라 502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이사를 가버린 건 아닐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온갖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한참의 숨막히는 정적 끝에 달칵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더군요. 문틈 사이로 불과 며칠 새 얼굴이 반쪽이 된 두 눈이 퉁퉁 부어있는 서윤이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서윤이는 소스라치게 흠칫 놀라며 두려움 가득한 표정으로 급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케이크와 유자차를 차가운 시멘트 복도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딱딱한 복도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털썩 엎드렸습니다. 세아가, 아니 서윤아, 제발 문만은 닫지 말아다오. 내가 이 천하의 몹쓸 늙은이가 사과하러 왔다. 72년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는 저였습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뻣뻣했던 제 고개가 35 가여운 새댁의 맨발 앞에서 한없이 낮아져 땅바닥에 닿았습니다. 문고리를 쥐고 있던 서윤이가 너무 놀라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내가 미쳤었다. 늙어서 돈에 눈이 멀어 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천벌 받을 짓을 했어. 너가 얼마나 바르고 맑게 살아왔는지, 피나는 고생 속에서도 딸아이를 얼마나 올곧게 키워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도 내 뼛속까지 박힌 그 알량하고 추악한 의심 때문에 너를 믿지 못했다. 제 주름진 두 눈에서 참고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 차가운 복도 바닥을 흠뻑 적셨습니다. 나를 걱정하며 내 손에 건네주던 그 따뜻한 캔커피 한 잔, 늙고 초라한 힘없는 경비원인 줄만 알았던 나를 내 몸을 던져 막아주려 했던 내 그 곱고 귀한 심성을 이 어리석고 교만한 애비가 쓰레기처럼 짓밟았구나. 내가 지옥에 갈 죄를 지었다. 정말 미안하다. 제 울음 섞인 참회에 문틈 사이로 저를 내려다보며 서윤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혁이 나같이 메마른 늙은이 밑에서 어떻게 저렇게 정 많은 아들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착한 놈이야. 내 죗값은 내가 죽는 날까지 평생 내 발밑에 엎드려 받을 테니 부디 내 죄 때문에 우리 불쌍한 아들 손은 놓지 말아다오. 너가 준혁이 곁에 다시 돌아와 준다면 이 애비는 평생 너 앞에서 죄인처럼, 아니 없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살겠다. 제발 용서해다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굳게 닫히고 빗장 걸려있던 502호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서윤이가 왈칵 참았던 울음을 토해내며 바닥에 덜썩 주저앉아 흙먼지 묻은 제 두 손을 따뜻하게 꽉 맞잡았습니다.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저에게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서윤이는 자신을 그토록 아프게 찌른 저를 원망하기는커녕 차가운 바닥에 꿇어앉은 제 무릎의 먼지를 왼손으로 털어내며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건물주가 아니라 자식을 잃을까 두려워 우는 불쌍한 한 늙은이로 품어준 겁니다. 그때 열린 문틈 사이로 방 안에서 쭈뼛거리며 지아가 나오더군요. 잠옷 차림에 인형을 껴안고 나온 아이가
엎드려 울고 있는 저를 보더니 커다란 눈을 끔뻑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경비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왜 복도에서 울고 계세요? 이제 우리 집 경비 안 하세요? 제가 줄 귤도 아직 남아있는데요. 그 티 없이 맑고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에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오만함의 벽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로 두 팔을 벌려 지아를 제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 예쁜 지아야. 할아버지가 저번에 손이 시려서 귤도 제대로 못 가졌는데 이제 평생 우리 지아 손잡아주는 진짜 할아버지 해도 되겠니? 지아가 영문도 모른 채 제 품에 폭 안겨 작은 고사리 손으로 들썩이는 제 굽은 등을 다정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체온이 평생 돈만 끌어안고 사느라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심장을 봄눈 녹이듯 완전히 녹여 주었죠. 그렇게 비온 뒤 땅이 굳듯 길고 길었던 오해가 풀리고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 5월의 어느 화창한 봄날 서윤이와 준혁이는 화려한 호텔 예식장 대신 동네의 작고 소박한 성당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싸게 맞춘 최고급 혼주 양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하객석 맨 앞줄 혼주 자리에 뒷짐지고 점잖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일찍 친정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입장해야 하는 서윤이를 위해 제가 직접 며느리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순백의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는 제 예쁜 며느리 서윤이. 저는 그 작고 따뜻한 며느리의 손을 꽉 잡고 아버지를 대신해 버진 로드를 나란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단상에서 제 손을 잡고 걸어오는 서윤이를 보며 굵은 눈물을 훔치는 내 아들 준혁이, 그리고 우리 앞을 걸으며 예쁜 화동 드레스를 입고 벚꽃잎을 뿌려주며 할아버지 빨리 와요 하고 활짝 웃는 우리 손녀 지아. 하객석에 앉은 제 돈 많은 친구들이 건물주 시아버지가 가난한 며느리 손을 직접 잡고 들어온다며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았지만 제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윈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 평생 그토록 행복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순간은 단연코 없었으니까요. 그 버진로드를 걷는 몇 분의 시간이 제가 평생 모은 건물 세 채의 가치보다 수천 배는 더 찬란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가진 그 비싸고 떵떵거리는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덥석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를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고 여기며 스스로 떳떳하게 가정을 꾸리고 싶어한 며느리 서윤이의 그 귀한 자존심과 철학을 꺾는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두 사람이 아등바등 모은 돈에 제 미안함과 축복을 담아 아주 약간의 보탬만 내어주어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하고 따뜻한 20평대 전셋집을 마련하게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힘으로 시작하는 진짜 보금자리를 말입니다. 그 대신 저는 요즘 세상에서 제일 예쁜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씩 무조건 아들네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거든요. 오후 2시 반이 되면 가장 편한 점퍼를 걸쳐 입고 우리 예쁜 손녀 지아가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초등학교 교문 앞으로 총알같이 마중을 나갑니다. 저 멀리서 무거운 책가방을 맨 지아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병아리처럼 달려와 제 품에 와락 안길 때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서울 노른자 위 땅에 있는 건물 세 채에서 나오는 월세 뭉치요.
그거 다 합쳐봐야 우리 지아가 제 볼에 뽀뽀하면 얘는 까르르 웃음소리 한 번만 못합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면 예전엔 주식 올랐다, 부동산 올랐다며 돈 자랑만 하던 제가 요즘은 입만 열면 핸드폰 갤러리를 열고 며느리와 손녀 자랑뿐입니다. 야, 우리 서윤이가 이번 환절기에 내 기력 떨어진다고 녹용을 듬뿍 넣어서 다려왔잖아. 니들은 며느리가 이런 거 해주냐? 우리 지아가 이번에 백일장에서 상장을 받아왔다니까. 친구들이 지독한 팔불출 노인네 다 됐다고 혀를 차며 흉을 봐도 그저 허허실실 빙구처럼 웃음만 나옵니다. 속으로 너희가 이 꿀맛 같은 사람 사는 맛을 아냐? 하면서요. 가끔, 아주 가끔 잠이 오지 않는 밤 옛날 생각이 날 때면 서윤이가 살던 그 낡은 투룸빌라 경비실 앞을 차를 타고 슬쩍 지나가 보기도 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 평생 통장과 돈만 쥐고 벌벌 떨며 자식마저 의심했던 그 어리석고 불쌍하고 외로웠던 노인네는 이제 그곳에 없습니다. 대신 퇴근길 며느리가 아버님 생각나서 사왔어요 라며 품에 안고 온 식어버린 붕어빵 한 봉지에 세상을 다 가진 듯 눈물나게 행복해하는 주책 맞지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72살 할아버지만 남았죠. 시청자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으며 70년을 훌쩍 넘게 살아보니 제 인생의 결론은 딱 하나더군요. 통장이 찍힌 0이 7개, 8개짜리 그 화려한 숫자. 그거 죽을 때 관 속에 단 10원 한 장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화장터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 한 줌의 재로 사라질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귀한 재산, 영원히 남는 유산은 내 곁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다정하게 눈 맞추며 따뜻한 된장찌개 한 뚝배기 웃으며 나눌 수 있는 바로 내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다 늙어서 그 귀한 사람 잃고 땅을 치고 피눈물 흘리며 후회할 뻔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에게 쑥스럽고 어색하더라도 먼저 용기 내어 꼭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참 많이 사랑한다고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이 늙은이의 길고 부끄러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었던 저의 뼈아픈 실수를 타산지석 삼으시어 여러분의 남은 삶은 돈의 차가움이 아닌 늘 따뜻한 사람의 온기로 꽉꽉 채워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당장 댓글창을 여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가족에게 전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사연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적어 내려간 그 진심 한 줄이 누군가에겐 삶을 살아갈 엄청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의 가족 간의 오해나 재산 문제로 차갑게 얼어붙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게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늘 몸 건강하시고 가정에 웃음꽃만 만발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